안녕하세요, 소품생활입니다. 오늘은 에이서에서 대여받은 니트로5 AN51557 게이밍 노트북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인텔 11세대 i9-11900H 고성능 CPU가 탑재되어 있어서 제가 11800H GP76과 GP66을 사용해보면서 CPU 성능이 기존 5800H 세잔보다도 높은 성능을 보여서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제품인데, 그 위 등급인 11900H CPU의 성능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는 지포스 RTX 3060 TGP가 제가 측정해보니까 90W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TGP가 풀로 140W까지 풀린 것보다는 성능이 좀 적게 나오는데 어떤지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귀퉁이로 이렇게 사선 형식으로 잘려진 모습을 하고 있고요. 디자인은 좀 평범합니다. 그렇게 고가 제품의 느낌은 나진 않고요. 그리고 후면부를 보면 이렇게 플라스틱 사출 마감이 되어 있고 전원 포트가 있는데 그렇게 썩 고급스러운 느낌은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기 배출구가 있고요. 후면을 보면 상당히 흡기 구멍이 많이 뚫려져 있는 게 보입니다. 속에 팬도 좀 보이고요. 우측면을 보면 C단자가 있고요. USB 3.2 A단자가 있고 HDMI 2.1 포트가 있고 공기 배출구가 있는데요. 이 C단자 같은 경우는 약간 너프가 됐습니다. 이거보다 더 낮은 사양에서는 썬더볼트가 들어가가지고 디스플레이 출력까지는 가능하고 충전은 되진 않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디스플레이 출력도 되지 않고 PD 충전도 되지 않습니다. 좀 아쉬운 면인데요. 좌측면은 캐시턴 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잭을 꽂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USB 3.2 A 타입 단자가 2개가 있고 이어폰 단자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기 배출구가 있습니다. 살짝 열어보면 이렇게 이 사선 라인이 이 밑에 아래쪽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키보드는 숫자 키패드도 모두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방향키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키보드 레이아웃에 다 들어가가지고 오타가 날 가능성도 있고, 시프트키가 좀 작은 단점이 있고요. 이게 약간만 좀 내려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0번 키가 좀 작습니다. 좀 크면은 이렇게 누르는 것 작업도 좀 편할 거는 같은데요. 일단 그리고 숫자 키패드는 이렇게 옆으로 치우쳐져 있고, 전원 버튼도 키보드 레이아웃 안에 들어있어가지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설정에서 전원 설정 안에서 전원 버튼을 눌렀을 때 꺼지는 기능을 끄셔야지 작업을 하시다가 딜리트 키는 이쪽에 있는데요, 잘못 눌러가지고 꺼지거나 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전원 설정에서 전원 버튼을 눌렀을 때 설정 값을 변경해 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이밍 노트북 WASD 키에 이제 키캡에 흰색으로 좀 되어 있고요, 이쪽도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키 배열은 모나운 거 없이 뭐 들쑥날쑥한 거 없이 완벽하게 나란하게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왼쪽 면도 나란히 잘 되어 있습니다. 키보드가 들쑥날쑥한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측면도 이렇게 들쑥날쑥한 부분은 없고요, 괜찮습니다. 액정은 15.6인치 QHD 해상도의 DCI P3 100%를 지원하고요. 디스플레이는 165Hz 고주사율 디스플레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응답 습도는 3mms로 나와 있고요. 액정 자체는 300리트 정도 밝기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합판을 개봉을 해봤는데요, 현재 히팅 파이프는 굉장히 큰 게 2개가 공유되어 있어서 이쪽 끝까지 되어 있고요. 작은 히팅 파이프가 하나 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CPU와 GPU가 이 방열판 안에 배치를 하고 있는데, CPU와 GPU의 성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CPU제 테스트는 몇십 초 정도의 순간 성능 테스트라 장시간의 과부하를 주는 실제 성능 테스트보단 신뢰성은 떨어지지만 순간 성능 참고용으로는 쓸만합니다. 싱글 비교 그래프를 보면 11900H는 642.3점은 렘브란트 6800H보단 5점 정도 높고 12세대 12700H보단 많이 낮은 모습을 보입니다. 멀티 점수는 상대적으로 렘브란트나 엘더레이크에 비해 많이 낮지만 11800H와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10분 싱글, 10분 멀티로 충분한 과부하를 주는 시내 23 테스트 결과를 보겠습니다. 멀티 1567점, 싱글 1556점이 나왔으며 비교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싱글 점수 1556점은 렘브란트 6800H보다 소폭 높았으며 엘더레이크 12700H보다 200점가량 뒤처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번 엘더레이크 싱글 성능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높은 듯 합니다. 멀티 점수를 보면 11900H가 전력 사용량 대비 발열 성능이 좋지 않아 GP76 11800H보다 더 낮은 성능이 나왔습니다. GP76, GP66이 발열 설계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스로틀링이 안 되다 보니 정말 성능이 잘 나온 편입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건 렘브란트 6800H는 8코어 16스레드, 엘더레이크 12700H는 14코어 20스레드인데 렘브란트가 280점가량 더 높게 나왔다는 점입니다. 전력을 아무리 때려 부어도 발열로 인한 스로틀링은 성능 저하로 이어진다고 보입니다.
20스레드가 동시에 전력량을 많이 먹게 되면 당연히 발열이 높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노트북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이렇게 M.2 슬롯이 두 개가 부여되어 있고 2.5인치 SSD로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저장 공간은 굉장히 확장성이 좋은데 이 M.2 SSD 2280 사이즈까지 지원하는 이 두 개 슬롯은 왼쪽 슬롯만 PCI 4.0을 지원합니다. 오른쪽 슬롯은 PCI 3.0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이 SSD 속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쪽이 기본 장착된 PCI 3.0 삼성 PM991A SSD이며 읽기 2919, 쓰기 1604, 평범한 수준의 성능을 보이고 있고, 오른쪽이 PCI 4.0 PNY 1TB SSD인데 읽기가 초당 4926 정도 나오고 있고요. 쓰기는 4263점으로 어마어마한 속도를 보이지만 제대로 된 4.0 SSD는 7천 정도의 속도까지 나옵니다. 4.0이 발열이 심하다 해서 걱정을 했는데 39도 정도를 유지해서 3.0과 별 차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DDR5 메모리가 나와가지고 4800MHz SODIM으로 슬롯형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기가당 2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비싼데, 그래서 8기가짜리를 거의 15만원 정도에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DDR4 3200MHz가 그렇게 성능이 떨어지는 편이 아니라서 두 개 슬롯을 모두 사용해서 16기가, 16기가, 32GB로 확장이 가능하면 3D 모델링 작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램 최소 사양이 32GB 이상인 것들도 있어요. 16기가가 아니라 최소 사양이 32GB 이상 되는 3D 모델링 작업을 하실 분들은 이렇게 차라리 DDR5 메모리는 현재 구하기도 어렵거든요. DDR4 메모리가 들어가 있는 이런 노트북 중에서 고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한번 그러면 이 메모리 속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읽기 7.98GB/s, 쓰기 31.78GB/s로 에러 부분도 없고 깨끗한 상태입니다. DDR4 3200MHz는 기가당 5,000원 정도라 부담 없는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용량인데, 배터리는 약 55W시로 굉장히 좀 적은 편입니다. 이렇게 만져보면은 2셀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빈 공간이에요. 이 부분은 두 개의 셀로 나눠져 있고요. 실제 배터리만을 사용했을 때 전략 모드로 사용하면 3, 4시간 정도가 한계일 것 같습니다. 배터리 시간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오전 8시 21분 99%로 효율적 활성화 배터리 전략 모드 80% 밝기, 유튜브 FHD 재생 상태로 배터리 시간 측정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8시 51분에 86%로 30분 만에 13%를 사용했고요. 내용을 한번 쭉 보시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오전 11시 48분에 8%로 3시간 27분 만에 91% 사용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테스트 때도 느낀 거지만 윈 11에서 배터리가 좀 더 빨리 닳는 것 같습니다. 현재 렘브란트 스트릭스 G713RM을 메인 세팅에서 사용 중인데, 마찬가지로 배터리 전략 모드에서도 상당히 빠른 배터리 소모를 보이고, 윈 11에서 메신저 등의 느린 연동과 간혹 먹통 현상 등으로 윈 11이 성능이 좀 더 좋게 나오지만 좀 더 스트레스 쌓이면 다시 윈 10으로 복귀할 것입니다. 렘브란트도 윈 10에서는 7시간 40분 정도의 배터리 타임을 보였는데 윈도우 11에서는 6시간 37분으로 1시간 정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는 이렇게 양쪽에 있는데 보다시피 굉장히 작아요. 작고 약간 사선 방향으로 지금 방향이 틀어져 있는데, 작은 스피커다 보니까 크게 기대는 하지 마시고 한번 소리 비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펜인데요. 양쪽에 펜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블레이드 개수는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다행히도 테스트를 해보니까 따로 이제 펜 소음이 바람 소리는 좀 큰데 고주파음이나 따로 쇠 갈리는 소리, 그런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아서 나쁘진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열이 좀 많이 나는 편입니다. 열이 많이 나는 편이라서 뒤를 합판은 충분히 들어줘야 될 것 같고요. 오른쪽 윗부분이 뚫려 있는데 생각보다 바람은 왼쪽보다 세게 나옵니다. 저 뚫려있는 부분으로 바람을 더 많이 흡입해서 빨아들이는 게 아닌가 싶고요. 키보드 쪽에서도 좌측면이 좀 온도가 낮은 편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단자 부분을 봐도 그렇게 큰 보강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냥 기판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C단자는 그래도 좀 단단하게 해놓은 것 같은데 썬더볼트 지원도 되지 않고 PD 충전, 디스플레이 출력도 안 되고 온리 데이터 전송만 가능하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쪽은. 그리고 이게 킬러 와이파이를, 제가 이거 정확한 명칭은 모르는데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건 맞고 와이파이 테스트 했을 때도 성능은 괜찮았습니다. 와이파이 500메가 라인에서 다운로드 474, 업로드 513으로 거의 최대 속도가 나오는 좋은 상태입니다. 모니터 액정 정보는 NE156QHM-NY5인데 패널록 사이트에서는 NE156QHM-NY1만 검색이 됩니다.
스펙은 QHD 165Hz 300니트 밝기에 괜찮은 디스플레이입니다. 바랄라를 가장 높은 옵션으로 최고 성능에서 돌렸을 때 CPU는 4.5GHz 80도 50W, GPU는 69도 63.7W, 게임 평균 프레임은 64프레임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효율적 활성화 최대 주파수 2GHz로 제한했을 때 CPU는 2GHz 66도 16.7W, GPU는 68도 67.9W, 게임 평균 프레임은 65프레임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CPU 온도가 14도 정도, 전력량은 33W 줄어들어서인지 GPU 온도는 1도 내려갔지만 GPU로 전달되는 전력량은 4.2W 정도 늘어서 약 1, 2프레임이 늘어난 수준이며 CPU 주파수 제한을 2GHz로 심하게 걸어서인지 오른쪽 게임 프레임 변동폭이 불안정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PU 최대 주파수를 2.6GHz로 제한하는 걸로 변경해 보았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변동폭이 작아지며 안정적이 되는 게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CPU는 2.5GHz 64도 18W, GPU는 66.2도 65.9W, 게임 평균 프레임은 65프레임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모습입니다. 여기다 애프터버너 커브드 1350으로 GPU 전력량 제한을 걸면 CPU는 2.5GHz 62도 17.1W, GPU는 63도 57.2W, 게임 평균 프레임은 60프레임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최고 성능 기준 CPU는 18도 33W가 줄어들었고 GPU는 6도 6.5W 줄어든 상태인데 프레임은 4프레임 정도 하락하는데 그쳤고 프레임 변동폭은 더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소음 측정 데시벨은 줄곧 50dB 근방으로 전혀 소음이 줄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60도대로 온도가 줄어들면 팬 소음이 급격히 줄어들어야 하는데 발열 성능이 좋지 않아 팬 속도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최적 상태에서 게임을 잠시 보겠습니다. 정리해서 장점을 보자면 QHD 해상도에 165Hz, DCI P3 100%, 높은 색 재현율에 응답 속도도 3ms 로 상당히 빠르고 인텔 11세대 최고 성능 i9-11900H가 탑재되어 싱글 성능은 다음 세대 엘더레이크를 제외하면 상당히 높은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PCI 4.0까지 고속의 SSD도 지원하는 슬롯까지 있으면서 두 개의 M.2 SSD 슬롯과 2.5인치 SSD, HDD 베이까지 포함해서 저장 공간 확장성은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거기다 메모리 슬롯도 두 개여서 DDR5 대비 가성비 좋은 DDR4를 저렴한 비용에 확장 가능한 점도 좋은 점입니다. 단점을 보자면 모니터 확장 포트가 HDMI 한 개만 있어서 외부 모니터 2대 이상 확장해서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팬에서 고주파음, 쇳소리 등은 안 나지만 발열 처리가 좋지 않아 온도가 쉽게 내려가지 않는 이유로 팬이 계속 고속으로 도는 점도 상당히 거슬리는 부분이었습니다. 고성능 i9-11900H를 넣어놨지만 발열 부분 때문에 CPU 성능 저하가 오는 점도 많이 아쉽고요. 그래픽은 TGP 90W대여서 TGP 140W 대비 성능은 떨어지지만 나름 쓸만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고전력 CPU로 인해 GPU 성능 제한이 꽤 돼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에 또 볼게요.